금융시장일장 2부 시작됐습니다. 22 장기대출 프로그램 효과가 있냐 없냐 논란이 있었던 날. 하지만 전반적으로 아주 새로웠던 악재나 재료는 아니었었죠. 코스피는 앞선 이틀간 급등을 했었기 때문에 오늘 자연스럽게 조정을 받았습니다. 혹시나 하고 추가적인 상승까지 장중에 시도를 했었지만 역시 소폭 하락하면서 끝난 모습인데 코스닥은 500선을 지키면서 사흘째 소폭이나마 상승세를 유지해줬습니다. 수급에서 전반적으로 조용한 가운데 시장도 거래량, 거래 대금이 부진하는 등 오늘 그 누구도 적극적인 액션을 취하는 수급 주체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상대적으로 주식시장보다는 외환시장의 그 민감한 반응이 눈에 띈 날이기도 합니다. 외환시장 마감가까지 먼저 마감지수 정리하고 오겠습니다. 시황센터부터 다녀올게요. 네, 여기는 시황센터입니다. 유럽 중앙은행 대출 프로그램에 대한 실망감으로 유럽 재정위기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면서 이틀간 4%대 오른 코스피가 오늘은 숨고르기에 들어간 모습이었습니다. 12월 22일 코스피 마감지수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4일 만에 소폭 내림세로 출발해 약보합권으로 마감했는데요. 코스피 마감지수입니다. 어제보다 0.05% 하락한 1847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어서 일중 흐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1841선에서 약보합으로 출발해 장중 한때 1830선까지 낙폭을 키우기도 했지만 거래 규모 자체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등락에 큰 변화 없이 10포인트 안에서 움직임을 이어갔습니다. 연기금이 31일 연속 순매수 행진을 기록하고 기관과 프로그램 매수세가 점차 강화되면서 1840선 중반에서 상승 전환 시도가 이어지는가 했는데요. 하지만 결국 약 1847선의 약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입니다. 기관과 프로그램이 매수 우위를 보인 가운데 외국인이 하루 만에 매도세로 돌아갔습니다. 외국인이 280억 원, 개인이 730억 원 매도했고요. 반면에 기관은 960억 원 매수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마감 지수입니다. 전날 뉴욕 증시 혼조에도 불구하고 코스닥이 4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오늘 코스닥 마감 지수는요, 전날보다 0.19% 상승한 501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세한 일중 흐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틀 연속 2%대 상승세를 유지하면서 500선을 회복한 코스닥은 강보합으로 장을 출발하면서 제한적인 상승세를 유지했습니다. 개인이 나홀로 매수 우위를 보이면서 힘겹게 지수 상승을 시도하는 모습이었는데요. 501선과 504선 사이의 박스권 흐름을 유지하면서 500선에 힘겹게 안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입니다. 기관과 외국인이 매도 우위를 보였습니다. 기관이 150억 원, 외국인이 57억 원 매도했고요. 반면에 개인은 280억 원 매수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어서 환율 흐름입니다. 환율은 유럽 중앙은행의 대출 실망감에 3일 만에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오늘 환율은요, 어제보다 8원 50전 상승한 1,156원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전날보다 5원 50전 오른 1,153원 선에서 출발한 환율은 이후 저가 매수세가 꾸준히 유입되고 또 결제 수요가 나오면서 상승폭을 키우는 모습이었는데요. 오후 들어서 1,159원 가까이 장중 고점을 높이기도 했지만 결국 1,160원대 저항선을 지키면서 오늘 1,156원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업종별로 등락이 엇갈린 가운데 오늘은 전기전자와 화학, 의료정밀과 은행 업종들이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삼성전자가 0.4% 하락세를 보이면서 105만 원의 거래를 마쳤고요. 현대차와 현대모비스, 기아차는 현대차가 0.2% 오르면서 21만 원에, 현대모비스는 반면에 0.3% 약세에서 30만 원의 거래를 마쳤고요. 기아차는 0.4% 강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현대중공업이 0.19% 하락하면서 26만 9천 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은행업종이 하락세를 보인 가운데 신한지주가 3일째 오름세를 보였죠. 오늘 0.7%의 강보합권에서 4만 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반면에 KB금융은 0.4% 약세를 보이면서 3만 7천 원에 거래를 마쳤네요. 정유주가 하루 만에 하락세로 전환하는가 했는데요. SK이노베이션은 0.3% 강보합권에서 14만 8천 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S오일은
전환하지 못한 채 0.9% 약세를 보이면서 10만 4천 원에 거래를 마쳤네요.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이 0.2% 약세를 보였습니다. 3만 6천 원에 거래를 마쳤고요. 다음 역시 0.3% 약세를 보이면서 12만 8천 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안철수 연구소도 1% 하락했습니다. 13만 4천 원에 거래를 마쳤네요. 다음 종목입니다. 서울반도체가 0.2% 강보합권에서 2만 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CJ 하락했네요. 3만 1천 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포스코캠텍은 0.8% 약세를 보이면서 18만 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SK브로드밴드가 1% 하락하면서 3,3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CJ는 4% 가까이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7만 4천 원에 거래를 마쳤고요. OCI 머티리얼즈 역시 2% 넘게 상승하면서 7만 9천 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김혜선이었습니다. 네, 이번에 여의도 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대신증권의 최진 책임연구위원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양봉날까 음봉날까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었는데 장중 고점에 끝났네요. 기관 막판에 연기금이 사준 것 같아요. 예, 일단 국내 시장, 오늘 금일 국내 시장 같은 경우에서는 뭐 연기금을 비롯한 국내 기관들의 매수세가 어쨌든 장을 지지하는 모습이 좀 더 크게 나타났지 않았나 이렇게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최근 증시 같은 경우에서는 일단 방향성 탐색 구간이라든지 굉장히 혼조세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관련돼서는 그 최근 유럽 문제와 관련돼서 그 국채 매입 확대 불가라는 ECB의 이 확고한 입장이 나타나면서 그 ECB의 역할 강화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줄어들었다면 이에 반면 그 장기 대출 프로그램과 같은 유동성 대책에 대한 기대감은 최근 살아나는 모습이었었는데요. 반면 간밤 유럽의 은행들이 3년 만기 대출 프로그램을 통해서 시장의 예상치를 훨씬 넘어선 4,890억 유로의 자금 신청을 했다는 소식에도 불구하고 당장 시장의 기대감은 다시 좀 한풀 꺾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는 ECB의 장기 대출을 통해서 유동성을 확보한 유럽의 금융권들이 과연 유럽 국채 매입에 나설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이 다시 작용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한편 이번 ECB의 장기 대출 프로그램이 과연 유럽 금융권의 실질적인 유동성 공급 확대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두 가지 면에서 좀 더 체크하셔야 될 것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첫 번째로서는 향후 ECB의 대차 대조표에서 자산 부채 항목이 실질적으로 증가할 수 있는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과거 2009년에 시행되었었던 장기 대출 프로그램 과정을 살펴보면 한쪽으로는 대출을 통해서 유동성을 공급하였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ECB가 유동성을 예금으로 흡수하면서 그 ECB의 예금 부분 변화가 향후에도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로서는 단기적으로 그 유로존 국가에 대한 국제 신용 평가상 들의 그 신용등급 강등 이슈가 전망되고 있다는 점도 위험성이 높은 유로존 국채에 대해서 유럽 금융권들이 매입 의지를 가질 수 있을 것인가인지 그 부분도 좀 체크를 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적어도 일단은 그 유럽의 국가 신용등급 이벤트 이후에는 유동성 공급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에 반면에 그 미국 경기 지표에 대한 기대감은 국내 증시의 안전판 역할을 어느 정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밤 발표되는 미국의 3분기 GDP 성장률을 비롯해서 경기 선행 지수들이 예상치보다 좋게 나올 경우 미국 경기에 대한 기대감은 좀 더 살아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우선 경기 선행 지수를 구성하는 10가지 지표 중 한 가지인 미국의 건축 허가 건수가 지난밤 이미 시장의 예상치를 넘어섬에 따라서 오늘 밤 발표될 미국의 경기 선행 지수 역시 예상치 대비 좀 높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밤 발표되는 미국의 3분기 GDP 확정치는 이미 지난 2차 수정치와 동일한 수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지만 최근 4, 4분기 GDP 성장률 전망치가 3%대에 근접하고 있다는 점은 미국의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높여줄 것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 유럽에 대한 불안감이 지속되고 있는 반면에 미국의 경기 지표는 호조 사이에서 국내 증시는 좀 더 혼조 국면이 좀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오늘은 사실은 소폭 하락했다기보다는 기관 매수로 어쨌든 잠깐 좀 쉼표를 찍었다 이런 느낌인데 오늘 밤에 말씀하신 미국의 지표가 좋다면 내일 밤 좀 많이 오를 수도 있는 겁니까? 이렇게 많이 오르기보다는 아무래도 그 유럽
신용등급 이슈 이벤트들도 남아있기 때문에 불안감은 어느 정도 있을 것 같고요. 네. 일단은 아직은 방향성을 설정하기는 좀 이른 시점이 아닌가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역시 미국 쪽 지표 개선은 하방을 담보하는 그 정도 재료밖에 아니군요. 어쨌든 모멘텀으로서 큰 역할 기대까지는 좀 무리수다 얘기 들어봤습니다. 대신증권 최진 책임연구원 분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보다 상세하게 만일 내일장이 추가 상승한다면 어떤 전략을 펴면 좋을지 두 분의 전문가 모시고 그 해답 한번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동양종금증권 도남지점의 김주선 대리님 그리고 라이징스탁의 홍혜진 팀장님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두 분이 특별히 준비해 오신 이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슈 크게 세 가지군요. 역시 오늘장에서 빼놓을 수 없는 ECB 유동성 공급 효과는 과연 어느 정도 나타날 것인지 첫 번째 이슈가 되겠고, 두 번째는 4분기 실적 시즌 주목해 볼 만한 업종은, 그리고 마지막으로 화학주 베스트 타이밍은 언제인가. 중국 증시가 오늘도 연저점을 경신하고 있는 중인데 말이죠. 네, 먼저 첫 번째 ECB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어제만 해도 굉장히 긍정적인 재료였다가 오늘 갑자기 조금은 그 기대감이 퇴색됐는데, 앞서 최진 애널리스트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짚어줬던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신용등급 강등 얘기가 나오는 상황에서 돈 풀어줬다고 그 유로존 은행들이 채권을 사줄 것인가. 글쎄요. 예, 맞습니다. 일단 앞에 연구원분께서 이 부분 좀 길게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네. 예상보다 많은 죄송합니다. 그 많은 부분, 뭐 거의 2배 정도에 육박하는 대출이 4,891억 유로 정도 이루어졌다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일단은 전일 급등에 대한 어떤 피로감도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이 부분이 신용등급 강등에 대한 그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국채 매입으로 연결될지에 대해서 미지수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어려웠던 것 같고, 제가 저번 주에도 말씀 한번 드렸던 것 같은데요. 일단은 유럽 쪽, 특히 프랑스 쪽에 이제 관료들이나 이런 이제 그 정부 정책 담당자들의 언급을 봤을 때는 지금 당장 프랑스 같은 경우는 신용등급 하향이 거의 임박했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시장에서는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긴 한데,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한 게 현실화된다면은 그 이후에는 조금 국채 매입이나 이쪽으로 연결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네. 지금 그래서 오늘은 일단 급등에 대한 부분도 있었고, 또 그 부분, 가장 중요한 건 신용등급에 대한 부분, 그 부분 때문에 조금 계속 오르지는 못하는 부분이 나타났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니 그래도 일단 한 1% 정도 저리로 해서 그것도 만기도 3년까지 늘려주는 그야말로 장기 대출 프로그램이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렇게 좀 만기도 늦고 아주 저리에 돈 빌려주면 일단 좋은 거 아닐까요? 저는 장기적으로는 채권 시장의 안전판이 될 것이라고 좀 기대를 하고 있고요. 네. 그 근거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 2009년에 이와 같이 비슷한 어떤 대출 프로그램이 실행된 적이 있었습니다. 네. 당시에는 1년 만기로 실행이 됐었는데요. 지금은 1년 만기보다 3년 만기로 실행이 되고 1% 저리로 됐기 때문에 말씀해 주신 대로 훨씬 더 차안에 대한 부담이 없는 상황에서 돈을 쉽게 말해서 쓸 수가 있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뭐 충분히 좋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다만 2009년에 이런 대출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고 나서 주가 상승으로 연결됐을 때는 이제 독일이나 이탈리아 국제 수익률 스프레드가 좀 축소된 후에 주가가 상승한 전력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슈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바로 주식시장에 대해서 그 상승으로 베팅하기에는 아직은 조금 확인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사실 프로그램 자체는 뭐 좋을 수도 있겠는데, 과거 비슷한 사례로 봤을 때는 이걸로 좀 시간이 좀 걸린 다음에 국채 시장이 확실히 안정된 수치를 보여줘야 그때 시장이 좀 본격적으로 환호했다는. 그렇죠. 예. 지금 제가 표를 하나 준비한 게 있어서요. 예. 한번 잠깐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결국에는 최근에 뭐 이탈리아 국채 7%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말씀드렸는데, 그 2009년 7월 달에 10년 국채 수익률 표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게 2009년 6월 달에 1년 만기 대출 당시의 국채 수익률 이제 추이입니다. 그 스페인, 이탈리아, 독일 차례로 나오는 부분인데, 지금 이번에 이제 그 유로 대출 실행된 게 4,891억 유로고 당시에 실행된 게 4,420억 유로 정도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총량은 사실 비슷하지만 이 안에서 이제 과연 신규 발행하고 차환에 대한 부분은 조금 다르긴 합니다. 하지만 어쨌든 간에 유동성이 대량으로 공급된다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같은 맥락으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표를 잠깐 보시면은 2009년 6월 달 저기 점선 이렇게 있는데 보시면은 1년 만기 대출 실행된 이후에 점차적으로 국제 수익률 안정이 돼서 그 계속
한 6개월 이상 안정된 상태로 도달하다가 다시 이제 그 위기가 부각되면서 스프레드가 벌어지는 부분이 있죠. 하지만 주가하고 생각해 보시면은 이때 스프레드가 이제 쉽게 말해서 독일하고 이탈리아 국채 수익률을 보시면 2009년 7월에서 10월 사이에 굉장히 축소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때가 미국에서 양적 완화도 QE1 처음으로 하면서 같이 이제 주식이 이제 절정으로 올라갈 때 스프레드가 줄어든 모습이 나타나고 그 후에 최근에 다시 이제 위기가 고조되면서 스프레드가 벌어지는 모습이 나타나죠. 그래서 앞으로 물론 수익률은 확실히 좋아지고 그 수익률 자체는 떨어지는 부분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은 이 부분이 조금 더 주식 시장에 연결되기 위해서는 이제 프랑스에 대한 그 신용등급에 대한 이슈가 해결돼야 될 것 같고 불확실성으로 남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뉴스만 나와도 저는 어느 정도는 이미 저희가 기정사실화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식시장은 저는 오히려 불확실성 해소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좋게 반응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아니 근데 어떤 측면에서는요, ECB가 국채를 자기네들이 직접 좀 사주면 되는데 그걸 끝까지 이제 안 하겠다고 하면서 유럽은행한테 우리가 돈 줄 테니까 너희가 좀 국채를 대신 사주지 않으련 이렇게 바통을 넘긴 격이잖아요. 그래서 뭐 꼼수라는 얘기도 나오잖아요. 일단은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아무래도 은행 쪽에 자금을 지원한다고 하더라도 그것들이 이제 채권 매입으로 좀 가기까지 상당히 좀 어렵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은 신재정 협약 자체도 아직까지도 상당히 좀 불확실성하죠. 그러니까 지금 그 부분 때문에 지금 뭐 이탈리아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뭐 프랑스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역시 불확실성한 요소들이 아직까지 좀 많이 좀 남아 있는 시점에서 그러니까 1분기, 그러니까 내년 1분기 이후에 지금 확실한 방향성이 나오기 전까지 그것이 뭐 좋든 나쁘든 확실한 방향성이 나오기 전까지는 아무래도 은행에 아무리 좀 자금을 지원을 한다고 하더라도 은행조차도 일단은 확실한 지금 베팅을 하기에는 상당히 좀 어려운 그런 포지션이 아닌가라고 지금 시장에서는 좀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신재정 협약 자체도 일단은 EU 국가들의 지금 벌써부터 좀 잡음들이 상당히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까지 맥락도 같이, 그러니까 지금 같이 좀 생각을 해보시면은 훨씬 더 지금 일단은 좀 관망의 지금 심리가 좀 더 강하다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요, 두 번째 이슈인 4분기 실적 얘기 해보겠습니다. 이번 주 초반이었던가요? 지난주 후반이었던가요? 이번 이제 4분기 실적 컨센서스 추정치가 나왔다고 하는데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는 조금 하향되는 추세에 있다고 하죠. 그나마 유일하게 좋아진 업종도 있다면서요? 예, 일단은 뭐 이익 추정치에 대한 부분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기관에서는 외국인도 물론 참고를 하긴 하는 것 같은데 기관에서는 이 플로우를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고 거의 동행해서 투자를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업종별 비중을 결정할 때는 이익 추정치를 많이 참고를 합니다. 예. 근데 그 질문해 주신 대로 일단은 더 떨어지는 모습 나오고 있지만은 IT만 좀 특히 반도체 장비 쪽만 상향되는 모습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뭐 그런 부분이 앞으로도 지속될 가능성이 있고요. 예. 그래서 조금 원론적인 얘기를 드리면은 그 지금 실적에 대한 이익 추정치는 일주일마다 조정이 되는 부분이고 1월 초부터 아마 이제 그 실적 예상치들이 언급이 될 겁니다. 그리고 1월 중순부터도 발표가 되고 1월 말 2월 초까지 이어지는데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미리 준비하자는 차원에서 좀 이슈를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예. 예. 자, 그렇다면 4분기 이익이 뭐 반도체 장비는 또 얼마나 좋게 유일하게 나오는지 타 업종은 어떤지 궁금해요. 예, 일단은 표를 또 하나 준비를 했는데요. 표를 잠깐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예, 지금 예,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 반도체 장비 쪽만 지금 상향 조정이 일단 된 상태고요. 그 이유, 그러니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자면은 사실은 한 회사 때문이죠. 삼성전자 때문입니다. 예, 삼성전자 혼자 굉장히 이 부분을 끌어올린 상황이 있기 때문에 네. 주가에서 미리 말해주고 있죠. 삼성전자 혼자 100만 원까지 돌파를 해서 뭐 오히려 우리 8월 급락 전보다도 더 올라간 모습이 나왔는데 3분기에도 서플라이즈가 나왔지만은 4분기에도 좀 괜찮은 모습이 나올 것 같고요. 또 지금 정유나 화학 쪽이 일단은 낙폭이 크죠. 이 주가에서 이미 반영을 어느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 정유는 계속 좀 하락폭이 큰 상태가 나오고 있고 화학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국내 내수로 봐서도 지금 물가 상승에 대한 압력 때문에 정부에서 컨트롤하는 부분도 있고 다만 원자재 부분도 좀 유동치는 부분이 있고 환율 부분도 지금 고려를 해야 될 것 같고 해서 화학 정유는 일단 계속 어느 정도 안 좋은 상황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주식을 접근할 때는 조금 저점 어떻게 잡느냐에 대한 부분 아까 나중에 이제 이슈 세 번째에서도 저희 홍 팀장님께서 준비를 해주셨지만은 예. 그런 부분은 그 이제 매매 스킬에 있어서 조금 참고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그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은
그 모든 이익 추정치가 하향 조정된다고 해서 주식의 매수 타이밍을 잡지 못하는 건 아닙니다. 주가는 또 미리 하향 추정치보다 더 미리 떨어지는 주식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잘 공략하면은 단기 매매 관점에서도 충분히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환율 부분을 제가 좀 빠뜨려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은 3분기에는 저희 예전에 1,200원 가지고 굉장히 무서워했던 경험이 있는데 예. 그 환율에 대한 부분 때문에 3분기 평균 환율이 굉장히 높은 수준입니다. 하지만 3분기 기말 확률보다는 3분기가 낮은 수준, 4분기가 낮은 수준은 되겠지만은 평균 환율 자체는 시장이 굉장히 불안하면서 변동성이 크고 여전히 높은 편이기 때문에 이 3분기 때 환 관련해서 일회성 손실을 난 부분이 3분기 때 얼마나 메꿔지느냐에 대한 체크, 그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4분기 이익 추정치로 볼 때 답은 IT 특히 삼성전자 밴드에 해당되는 반도체 장비주밖에 없다. 예, 그 IT를 공략할 때는 삼성전자 관련된 부분 공략하시는 게 가장 일단은 최우선순위가 충분히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잠시 후에 그 종목까지 좀 얘기를 들어볼 수 있는 거죠? 예,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4분기 이익 추정치로 봤을 때 반도체, 부품, 장비 쪽이 제일 좋은데 그럼 무슨 종목을 사느냐 잠시 후에 공개하겠다고 합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요. 이제 이슈 세 번째, 좀 전에 저희가 표를 하나 봤는데 4분기 이익 추정치가 가장 안 좋았던 화학 섹터, 정유 섹터 포함해서 중국 증시하고도 연관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주식도 안 좋고 연관 있는 중국장도 안 좋고 그렇다고 아주 안 좋게 보는 건 아니고 오히려 단기에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얘기도 있었어요. 매수 타이밍은 언제쯤? 그렇습니다. 일단은 아실 게 뭐냐면요. 일단은 업황이 안 좋을 때 저점 매수에 가담하시는 게 장기적인 관점에서 굉장히 좀 좋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삼성전자 역시 마찬가지였죠. 8월 19일 날 저점을 좀 기록을 했었는데 아무래도 그 당시에는 디램 값의 하락이니 낸드 값의 지금 사상 최저가니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반도체 값에 대한 지속적인 하락이 상당히 좀 악재로 작용하면서 하이닉스나 삼성전자가 지속적으로 하락했던 걸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다른 쪽에서 지금 호재가 나왔었죠. 그러니까 지금 핸드폰이 잘 팔림으로써 일단은 그 부분이 그러니까 주가 지금 상승의 주가 견인의 상승을 좀 이끈 원동력이다라고 지금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화학업종, 그러니까 지금 화학업종 정유업종도 있겠지만 지금 석유화학종, 호남석유라든지 금호석유, 그다음에 지금 LG화학이나 하나케미칼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중국 경기의 영향을 상당히 좀 많이 받는다라고 지금 말씀드리겠고요.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유가겠죠. 그러니까 유가에서 나프타를 추출을 해서요. 그러니까 그 나프타의 값이 상승을 하게 될 경우에는 화학 업종이 상당히 좀 호황기를 좀 누릴 수가 있는데 그렇지 못하고 그 나프타 가격, 그러니까 상품 가격이 지속적으로 좀 떨어진다라면 아무래도 지금 업황이 굉장히 좀 좋지 않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경기가 상당히 좀 그러니까 경기가 상당히 조금 밀접한 지금 관계가 있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금 정유업종과 석유화학 업종을 좀 다르게 놓고 보시는 게 좀 맞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최근에는 SK이노베이션이나 SO일 같은 경우는 흐름이 상당히 그나마 바닥권에서 좀 개선이 되는 흐름을 좀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유가의 영향을 상당히 좀 많이 받죠. 근데 지금 서부 텍사스 원유 같은 경우에는 미국 경기 영향을 상당히 좀 많이 받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서부 텍사스 원유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어느 정도 좀 바닥을 찍고 상승 기조에 지금 현재 있죠. 그러니까 지금 100달러는 얼마 전에 100달러 돌파한 다음에 다시 한번 좀 밀리긴 했지만은 지금 어저께 종가 기준으로 98달러 67센트로 좀 마감을 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미국 경기 지표가 호전이 되는 시점, 그다음에 지금 앞으로의 미국 경기에 대한 기대감이 좀 더 큰 시점에서 유가가 여기서 추가적인 급락보다는 어느 정도 좀 상승의 흐름이 나오거나 횡보의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정유 업종은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보시는 것도 일단은 좀 괜찮을 것 같다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렇다면 석유화학 업종이 상당히 문제일 것 같은데요. 표를 보시면서 간단하게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M2 증가율과 금융기관 대출 증가율 추이 및 NC 스프레드 차트가 있습니다. 지금 화면 보시면서 간단하게 좀 언급을 드릴 텐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리면 풀릴수록 스프레드가 지금 스프레드가 좀 확대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2009년에 스프레드가 올라갔다가 지금 보시면은 대출 증가율이나 금융기관 총통화 공급량이 줄어들면서 아무래도 상품값도 같이 떨어지는 흐름을 확인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중국 지금 현재 시점에서 긴축을 어느 정도 좀 완화를 시키고 다시 한번 확장 기조로 넘어가야만 화학업종의 반등은 좀 나와줄 수 있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일단은 중국의 경기가 일단은 우선적으로 좀 지금 중국의 경기가 어느 정도 좀 회복이 돼야 될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은 내년도에 일단은 중국 같은 경우는 지도자 변경이 예정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중국 지도자 변경이 예정돼 있기 때문에 경기가 마냥 안 좋게만 놔둘 수는 없는 그런 지금 상황에 좀 처해 있다는 걸 좀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2012년 10월 달 당대회, 그러니까 18자 당대회에서 일단은 차기 지도부 선출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지금 뭐 리커창 지금 총리와 그다음에 지금 시진핑 부주석이 지금 이제 어떤 두 분 중에 한 분이 좀 선출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금 말씀드릴 텐데 아무래도 현재 시점에서는 시진핑 쪽으로 일단은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지금 언론 쪽에서도 그렇게 보고 있긴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전까지, 그러니까 10월 달 전까지 아무래도 중국 경제를 박살낸 다음에 지도자에게 경기를 떠넘길 수는 없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상당히 조금 경기를 좋게끔 만들어 놓은 시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중국 상황이 좋지 않은 시점에서 최소한의 좀 경기를 좀 좋아질 수 있을 만한 그러한 좀 정책적인 방향으로 좀 흘러가게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좀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기적인 관점이시라면요. 지금 현재 구간, 그러니까 지금 아무래도 올해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내년 초부터, 그러니까 내년 초에 만약에 시장의 조정이 좀 어느 정도 나온다라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분할 매수 관점으로, 그러니까 상반기 정도까지는 분할 매수 관점으로 좀 접근하시는 게 좀 맞을 것 같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기 때문에 그 부분 좀 체크를 하시기 바라겠고, 그다음에 지금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유럽 위기 진정, 아무래도 내년 1분기 전까지는 확실한 방향성이 나오긴 상당히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신흥시장이겠죠. 이머징 마켓. 신흥시장, 뭐 중국이나 뭐 인도 쪽이나 아니면 뭐 브라질 쪽이나,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국가들이 내수 시장을 또 조금 더 활성화시킬 수 있을 만한 정책이 좀 나와 주어야 확실한 화학 경기가 좀 회복될 수 있다.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요. 그러니까 중국 쪽에서 돈을 많이 푸냐, 대출이 많이 되느냐, 이 부분만 좀 체크를 해보셔도 어느 정도 바닥이지 않을까라는 예상 충분히 좀 해볼 수 있다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지만 긴 악몽에서 지금은 좀 아닌 것 같고 내년 상반기 정도 중국 정권 교체 시기 감안해 봤을 때 그 정도가 아마 분할 매수 화학주 들어가기에 좋은 매수 타이밍이 아닐까라는 얘기 한번 들어봤습니다. 참고로 지금 연기금이 31일째 사고 있는데 어쨌든 종목을 피킹해 보니까 매도하는 상위 종목이 지금 화학 섹터 몇몇 종목이 들어가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유럽 그리고 화학주 매수 타이밍 4분기 실적 관련한 유망한 업종까지 알아봤고 이제 본격적으로 내일장 전략과 관심 종목 알아보겠습니다. 네, 동현종금증권의 우리 김주선 대리님의 전략부터 좀 확인해 보겠는데 오늘 밤 미국의 지표가 일단은 긍정적일 것이다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나오는 개수는 많이 있지만 그러함에도 큰 폭의 상승까지는 기대 안 한다는 목소리도 있어서요. 내일도 지표 좋아도 좀 조용할까요? 선행지수 발표가 가장 중요한데 GDP 예. 성장률하고 선행지수 발표가 중요한데 뭐 아시다시피 선행지수 안에 들어간 부분이 상당 부분 어느 정도 노출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에 대한 부분이 일단은 가장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 부분이 뭐 신규 주택 착공 건수나 이런 부분 19개월 만에 가장 좋게 나오고 이런 부분은 노출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뭐 말씀 아까 해주신 것처럼 하방 지지에 대한 부분으로서 우리가 믿을 만하다고 볼 수가 있지 이게 뭐 굉장히 크게 1900 위로 조금 더 60포인트, 70포인트 급등을 이루어낼 만한 이슈는 아닐 거라고 보고 있고요. 네. 예상치보다 훨씬 상회하는 정도의 수치가 나오지 않는다면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시장의 핵심은 물론 다수 분들이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신용등급 이벤트, 특히 유럽에 대한 부분, 신용등급 이벤트 나올 게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가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시장 자체는 당분간 특히 연말 돼서 거래량 거래량 아까 이제 거래 대금 4조가 채 안 되는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관망 분위기가 일단은 지속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럽 말씀을 드렸는데 한 가지만 더 체크를 해드리면은 27일하고 28일 날 프랑스하고 이탈리아 국채 발행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또 스무스하게 넘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물론 단기 반등 정도는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1900선 근처까지 단기 반등은 기대는 할 수 있지만은 그 정도에서는 일단은 차익 실현 쪽으로 좀 가닥을 잡으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 다만 유럽에 대한 이제 그 정책 리스크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지금 연말 돼서 독일 메르켈 총리나 이런 부분 휴가 가졌다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네. 1월 5일까지는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이 그래도 많이 나오지는 않을 것 같기 때문에 또 이것까지도 거래량을 감소시키는 어떤 요인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관망세지만은 반등이 나오더라도 한 1900선 근처에서는 매도 쪽으로 좀 스탠스를 잡으시는 게 좋을 거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관망세 지속 반등 나와도 제한적일 것이다. 김주선 대리의 의견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홍희진 팀장의 전략은 어떤지 궁금해요. 일단 미국 지표 쪽은 우리 김주선 대리님이 네. 챙겨주셨는데 네. 아니 윈도우 드레싱 뭐 이런 거 하면은 네. IT도 계속 가는 것 같고 이제 금융주도 그 안에 슬쩍 발을 담그는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지금 지수가 반등이 나오면은 반등의 원인이 좀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호재라든지 아니면은 유럽 쪽에서 좋은 얘기가 나온다라면 그때 이제 좀 지수가 반짝 좀 반등하는 경우가 많은데 아무래도 그렇게 되면은 지금 가장 그동안에 피해를 많이 봤던 그다음에 지금 뭐 미국의 수혜를 받고 있는 IT 같은 그다음에 지금 뭐 유럽 쪽에서 긍정적인 이야기가 나와서 시장이 반등할 경우에는 뭐 그동안에 피해를 봤던 뭐 금융이랑 특히 이제 은행 같은 업종 은행이라든지 건설, 그다음에 조선 같은 경우는 최근에 수급이 상당히 좀 안 좋아지긴 했지만 그들 업종에 대한 반등이 단기적으로 강하게 나오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현재 반등이 나온다라는 것 자체는 위기에 대한 진정을 의미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은행 업종 자체에 대해서 일단 단기적으로 좀 긍정적으로 보시는 게 좀 맞을 것 같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 내일 같은 경우는 일단은 뭐 이슈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뭐 경기 지표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시장 예측치, 그러니까 기대치 자체가 그러니까 지금 기대를 상당히 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오히려 안 좋게 나오면은 그 부분으로 인해서 좀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긴 하지만은 좋게 나오는 거를 거의 이제 기정사실화 하다시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부분 때문에 뭐 크게 흔들릴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드리보다 하겠고 이슈가 무제한 시장에서 일단은 관망세가 좀 더 강할 것 같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완전 어떻게 확인해 보신다면은 거래대금이 3조 원밖에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거의 2년 만에 사상 최저치로 거래대금이 형성된 부분이 아닌가라고 조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일단은 시장에서는 무언가가 좀 기다리고 있는 듯한 그런 지금 느낌을 강하게 좀 받을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일단은 내일 같은 경우도 관망 심리가 좀 더 강하게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오늘과 마찬가지 시장이 연출될 가능성이 크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환율 같은 경우는 일단은 단기적으로 오늘 좀 많이 올랐죠. 지수가 지금 약보합 상태인데 환율 같은 경우는 8원 50조 상승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지수 대비 상당히 상승폭이 좀 강했는데 막판에 좀 꺾이긴 했지만요. 내일 같은 경우는 이러한 지금 오늘 같은 환율의 상승폭을 어느 정도 좀 만회하는 부분, 그러니까 하락 전환하는 흐름이 지금 나오지 않는다라면은 단기적으로 일단은 시장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으로 좀 보시는 게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율 추이가 일단은 워낙 강세 기조로 가는 것보다는 약세 기조로 가는 것이 워낙 강세 기조로 가는 것이 상당히 흐름이 좋기 때문에 환율이 하락하는지 이 부분은 좀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 지금 IT라든지 건설, 그 다음에 지금 금융,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지금 은행이나 지금 보험까지도 최근에는 상당히 좀 좋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실적이 어느 정도 좀 받쳐주기 때문에 어제 같은 경우는 막판에 보험업종 상당히 좀 많이 끌어올린 거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보험주 좀 전반적으로는 좀 긍정적인 시각을 좀 가져보자라고 좀 말씀드리겠고 그다음에 시장 상황이 일단은 변동폭이 굉장히 크고요. 상승이 나오거나 하락이 나올 때는 갭으로 나오는 경우가 상당히 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현금화를 어느 정도 그러니까 항상 20% 내지 30%의 현금을 항상 들고 가시면서 시장에 대한 대비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다. 그 이유는 그러니까 갭이 발생하면은 대응 자체가 어렵습니다. 매수하고 싶어도 추격 매수가 돼버리고 나중에 팔고 싶어도 저점 매도가 돼버리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상당히 좀 어렵기 때문에 항상 지금 현금을 좀 확보를 해두시는 전략이 상당히 좀 좋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 그다음에 지금 막판으로 중국 증시 자체가 최근에 상당히 좀 약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플러스 전환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상당히 좀 긍정적이긴 하지만 중국 증시가 어느 정도 좀 돌아서지 못하는 흐름이 나온다라면은 뭔가 중국 시장에 악재가 좀 있다라고 여기시고 나서 좀 대응할 필요도 있기 때문에 중국 지수 자체가 큰 폭으로 상승의 흐름이 나와주지 않는다라면 일단은 그 부분도 좀 경계할 필요는 있겠다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 다 공통적으로 관망세 얘기를 하셨는데 오늘 거래 대금 기준 코스피 코스닥 비슷한데요. 거래량은 오히려 코스피가 코스닥보다도 적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김주선 대리님 드디어 종목 공개를 받아볼 시간입니다. 아까 조금 아쉽게 예고만 살짝 해주셨는데 삼성전자 향 IT 부품주 4분기 실적 추정 치러볼 때 베스트 종목은요? 예, 일단 지금 와이솔이라는 종목을 추천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계속 드리겠습니다. 그 와이솔이라는 종목 예전에 홍 팀장님께서도 한번 추천하신 적 있으신 것 같은데요. 제가 삼성전자 얘기를 계속 했기 때문에 삼성전자에 지금 쉽게 말해서 잘 나가고 있는 게 핸드폰이나 뭐 갤럭시 탭이나 갤럭시 노트 새로 나와서 반응도 좀 좋다고 하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한
17개에서 20개 정도 회사가 부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와이솔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 와이솔은 뭐냐면 이제 휴대폰 보시면은 그 안테나 빼는 부분에 보시면 그 안에 조그만 칩이 들어 있습니다. 근데 무선 주파수, 그러니까 3G, 4G 바뀌거나 혹은 통화 이렇게 선별할 때도, 통화 주파수 선별할 때도 그 이제 그 칩에서 이제 그 신호를 골라주는 그런 솔루션 제품을 공급하는 회사라고 그 볼 수가 있겠고요. 일단 예전에 삼성전기의 어떤 한 큰 부서에서 그 한 팀의 그 팀장을 따라서 이제 나온 중소기업이라고 보시면 되시거든요. 근데 네. 상장할 때도 이슈가 됐었는데 좀 여담으로 이제 과장급이나 부장급들은 사실은 좀 안 좋아하신다고 안 나오셨는데 사원 대리급들 분들이 많이 나오셔가지고 예. 주식이 2배가 왔죠. 그리고 나서 상장하고 나서 네. 그래서 굉장히 부자가 되셨다는 또 여담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일단은 회사 자체는 굉장히 경쟁력이 있고 열정적인 회사라고 좀 알고 있고 제가 직접 가보진 못했지만은 이제 통해서 탐방을 하신 분한테 많이 듣기에 이런 그 굉장히 조금 정체된 회사는 아니고 굉장히 노력하는 그런 그 느낌을 받았다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근데 화면 보니까 삼성전자 쪽이 이제 매출의 한 절반을 차지하고. 예, 삼성전자가 주요 이제 고객이고요. 매출의 50% 정도를 차지를 하고 있고. 근데 네. 이 부분이 뭐 가장 큰 모멘텀이 될 수 있겠고 그거 외에도 중화권 휴대폰 업체의 한 30% 정도를 하고 있는데 중화권에서는 아직 뭐 4G나 3G 이런 쪽으로 발달이 안 됐기 때문에 네. 성장성 부분에서 향후에 올라갈 부분이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단기적으로는 실적의 그 삼성전자 휴대폰 출하 증가될수록 거의 그 QOQ로 따라서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뭐 지금 조금 쉬고 있는 국면이지만은 1월 달에 삼성전자 실적 발표 1월 중순이나 말에 나올 텐데 그 전까지는 좀 괜찮지 않을까 해서 한 2주에서 3주 정도 보유 의견을 말씀을 드리고요. 가격은 사실 좀 보수적으로 60일선 정도 15,000원에서 16,000원 정도를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종가 15,800원으로 끝났기 때문에 내일 시가 정도도 바로 그냥 편입하는 걸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목표가는 일단 첫 단계로는 18,000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에 대한 뭐 어닝 서프라이즈나 이런 부분이 있다면은 추가적으로도 목표가를 상회하거나 하는 방향으로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가 이미 2배 됐었는데 약간 눌렸을 때 와이솔 사서 다시 한번 전고점까지 노려보는 전략. 우리 김주선 대리의 오늘 관심 종목으로 얘기 들어봤고요. 화학주는 아닐 것 같아요. 아직은 아니라고 네네네. 하셔서 홍의진 팀장님의 오늘 관심 종목은요? 일단 화학주는 아니고요. 화학이랑 좀 관련이 있는 그런 종목 갖고 나왔습니다. 태광이라는 종목을 갖고 나왔고요. 일단은 태광 같은 경우는 이제 플랜트, 그러니까 뭐 석유화학 플랜트라든지 가스 플랜트 아니면 해양 플랜트라든지 이런 부분, 그러니까 지금 발전소나 플랜트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피팅 업체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태광 같은 경우는 세계적으로 경쟁력이 상당히 좀 좋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품 중에서 세계 1위를 하고 있는 그런 제품들이 상당히 좀 많기 때문에 지금 기업 경쟁력이 상당히 좀 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뭐 성광밴드라든지 하이로코리아, 그다음에 지금 태광 같은 경우가 상당히 좀 경쟁력이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 뭐 일본 몇몇 기업, 그다음에 EU 국가 몇몇 기업이 세계 점유율이 조금 더 지금 독식을 하고 있다라고 지금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그 중에 하나가 좀 태광이다라는 걸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금 세계적으로 본다라면은 지금 플랜트에 대한 수요가 엄청나게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플랜트라고 하면은 이제 공장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뭐 지금 석유가 나는 부분에서 뭐 석유화학 플랜트를 충분히 좀 설치를 할 수가 있고, 뭐 가스가 나오는 부분에서 뭐 가스 플랜트, 뭐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 2010년 지금 플랜트에 대한 수요, 그러니까 지금 수주 물량 자체가 8,240억 달러나 지금 달한다고 지금 하죠. 근데 이제 2015년 정도에는 1조 1,000억 달러,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 수요가 그만큼 좀 많이 늘어난다라고 지금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가장 수혜를 많이 볼 수 있는 업체가 이제 기자재 쪽에서도 이제 피팅이나 밸브 쪽, 이제 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수혜를 많이 볼 수가 있는데, 태광이 그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 중에 하나다라는 걸 좀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일단 차트 흐름 보시면서 간단하게 좀 언급 드린다면은, 네. 일단은 지금 바닥을 확실하게 좀 다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2008년 저점이죠. 2008년도 저점을 이번에도 좀 다시 한번 지지하는 흐름이 나와 주었습니다. 12,500원 구간, 그 라인에 대해서 일단은 쌍바닥이 형성이 돼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가격적인 부분에 대한 지지는 확실하게 일어났기 때문에 여기서 주가 자체, 그러니까 기업 자체가 실적이 좋아지고 어느 정도 마진율이 좋아진다라면 주가는 턴할 수밖에 없는데, 3분기 실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매출액이 점진적으로 좀 증가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영업이익률이 22%로 큰 폭으로 좀 개선이 됐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앞으로 지금 플랜트에 대한 호황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지금 지속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수출도 많이 하기 때문에요. 국내 건설사에 대한 부분만 포커스를 맞추실 게 아니라
해외 부분에 대해서도 좀 같이 보시는 게 좀 맞을 것 같다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쌍바닥 찍은 거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라고 지금 말씀드리겠고, 그다음에 지금 2008년도에 지금 외국인 지분율이 저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지분율 자체가 5% 정도였던 지금 지분율 자체가 현 시점 27%까지 급조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외국인의 지분도 상당히 조금 지금 많이 좀 증가한 부분도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라고 지금 말씀드리겠고, 무엇보다 지금 이평선 기준에서 봤을 때 네. 481선에 대한 저항을 좀 지속적으로 받고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좀 저항을 받고 있긴 하지만은 아무래도 지금 돌파할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다. 그러니까 매출 증가 이어지고 있고 시장이 바닥 구간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실적도 개선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 481선만 돌파돼준다라면은 주가는 한 단계 레벨업이 충분히 가능한 시점에 놓여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볼 그런 시점이다라고 지금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지금 보시면은 2003년도, 그러니까 2002년도 말 정도에 481선에 대한 돌파가 있고 나서 주가는 큰 폭으로 상승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481선에 대한 돌파 의미는 상당히 좀 강하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부터 일단은 관심을 가져보는 게 상당히 좀 좋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요. 일단 매수가 같은 경우에는 22,700원, 22,700원 정도에 일단 매수를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22,700원부터 23,100원까지, 그러니까 오늘 종가까지도 매수 충분히 가능하다 말씀드리겠고, 목표가는 3만원, 그러니까 단기적인 전 고점까지 일단은 목표가를 설정하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손절 라인은 좀 짧게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21선이겠죠. 21,500원 라인이 이탈이 된다면 일단 손절하시는 전략이 상당히 좀 좋겠다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홍희진 팀장의 이상 관심 종목 태광 설명이었습니다. 앞서 Y솔 언급하신 김주선 대리 기존 포트 볼까요? AS 받아볼 텐데 먼저 수익률부터 확인하겠습니다. YG1, 코롱인더, 현대그린푸드, 그리고 지난주에 현대차 편입하고 싶다 말씀하셨었죠. 누적 수익률 보겠습니다. 자, 북한발 악재가 나왔는데도 현대차는 20만 원 밑으로 오질 않아서 매수가가 도달하지 않았네요. 그래서 안 잡혔고요. 현대그린푸드는 어제 이미 목표가 16,500원이었던가요? 도달을 한 바 있습니다. 이 정도에서 수익 실현하겠다는 AS. YG1도 참 강해요. 61선 이탈 안 하고 30% 넘는 수익률을 꾸준하게 좀 유지하고 있는데 코롱인더만 좀 바닥권에서 조금은 부진하네요. 현대차부터 아니면 현대그린푸드부터? 현대차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번 주에 제가 이슈를 오히려 선정을 해서 자동차 업종에 대해서 분할 매수. 분할 매수 혹은 이제 그 매수세가 몰릴 수 있는 충분한 그 시점이 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그때만 해도 수급이 굉장히 안 좋았죠. 그래서 제가 한 3,000원 정도 밑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 북한발 이슈가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는 사실 거의 빠지지 않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당일 한 1% 정도에서 끝나는데 그치면서 매수가가 미도달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가지고 계시거나 좀 저점에서 잡으신 분들 혹은 위에서 조금 마이너스가 되신 분들은 한 22만 원에서 23만 원, 저는 22만 원 후반까지도 좀 가능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가지고 계신 분들은 보유하시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린푸드도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 저는 일단은 제가 말씀드린 목표가 도달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는 여기서 10% 정도 제가 트레이딩 관점에서 달성이 됐기 때문에 AS, 그러니까 매도하는 걸로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수급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최근 수급 보면은 장이 굉장히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이나 기관 쪽에서 수급이 다시 들어오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장이 거래가 없고 한산하고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내수 혹은 내수주들이 방어주 역할이 되면서, 지금 미국에서도 어제 그랬거든요. 방어주들이 좀 강세가 유지가 되는데 그 부분이 부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 저는 매도를 하지만은 조금 위에서 잡으신 분들은 한 17,500원에 18,000원까지도 충분히 생각을 하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 다음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코롱 인더스트리 같은 경우는 제가 자주 말씀드렸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생략을 하고요. 이 부분은 이제 일단 지지선이 좀 강하게 구축되는 모습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사실은 지겨우실 수는 있지만은 조금 좀 수익을 그래도 내고 파는 쪽으로 조금 계속 보유를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YG원 같은 부분, 오늘 워렌 버핏이 YG원의 투자에 대한 언급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좀 언급을 꼭 해드리고 싶어서 계속 홀딩 의견 말씀드리면서 시간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까지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워런 버핏까지 관심을 두는 YG1 홀딩 의견이었습니다. 이번엔 홍희진 팀장의 기존 포트 한번 보겠습니다. 홍희진 팀장은 이수화과 2차 전지 관련된 후성 그리고 이녹스 얘기를 하셨었는데요. 현금이 절반 이상 꽤 많이 있었었군요. 자, 이녹스가 지난주 시간에
PCB 연성 회로기판 관련주라고 하면서 얘기를 하셨었는데 후성과 더불어 5% 안팎의 지금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이수학이 좀 아쉽게도 다시 수익이 마이너스로 전환됐네요. 네. 이수학 같은 경우는 변동성이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시장이 네. 좋아지면 급등하고요. 아니면 좀 급락의 흐름이 나오는데 일단 손절가 이탈을 안 하면 좀 지속적으로 좀 가져가겠다. 목표가 38,000원까지는 좀 보유하겠다라는 지금 전략이고요. 일단은 지금 손절가 23,000원만 잘 지켜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수학은요. 크게 무리는 없다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 후성 같은 경우는 오늘 뭐 일단은 거래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하락 전환하긴 했지만은 기관의 매도가 소폭 좀 나왔어요. 근데 지금 실적 개선세와 앞으로의 뭐 테마가 상당히 좀 많죠. 2차 전지라든지 탄소 배출권 테마가 여전히 좀 많고 실적도 같이 좋아지는 시점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조금 바라보시자.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박스권이겠죠. 박스권 하단 부분이겠죠. 박스권 하단 부분인 7,400원 손절가를 좀 잡고 대응하신다면은 지금 9,000원에서 10,000원 선까지는 좀 무난하게 상승할 수 있겠다 좀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녹스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꺾이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위로 윗방향으로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지금 잘 나간다는 것 자체가 스마트폰이 많이 나간다는 뜻이고, 스마트폰이 많이 나간다. 그러니까 핸드폰이 많이 나가면은 아무래도 FPCB나 PCB에 대한 수요는 같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으로 좀 바라보시기 바라겠고, 단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16,000원이 이탈이 된다면 일단 손절을 하시고요. 종가상입니다. 16,000원 이탈이 된다면 손절을 하시고, 조금 여유 있게 보시는 분들은 박스권 하단 부분 15,000원까지 보셔도 크게 무리는 없다. 하지만 저는 16,000원을 일단 손절가를 좀 잡고 대응을 해보겠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 목표가는 일단은 박스권 상단 부분이겠죠. 18,500원 부분까지 일단 목표가를 좀 설정을 해드리겠다.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결론적으로 세 종목 모두 다 보유 의견이었군요. 김주선 대리부터 완성된 포트폴리오 보여드리겠습니다. 10%가량 수익 보고 현대그린푸드가 빠졌고요. 그 자리에 오늘 보라색으로 표시가 되고 있네요. 와이솔 10%로 편입됐습니다. 세 종목 각각 10%, 현금은 70%. 포트가 이렇게 바뀌는군요. 자, 와이솔 소필터 생산하는 그런 기업입니다. 삼성전자 휴대폰 많이 팔리면 이 기업도 좋아지고요.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 확인 부탁드리겠고, YG원도 계속해서 홀딩합니다. 워렌 버핏까지 관심을 보였다죠. 홍익진 팀장의 완성본입니다. 이렇게 해서 태광 주황색으로 표시가 나가고 있는데 20%로 오늘 신규로 편입된 종목이 4가지로 늘어납니다. 현금은 35%로 자연스럽게 줄게 됐고요. 태광은 플랜트 관련 피팅 업체인데요. 목표가를 한 석 달 정도 보고 3만 원까지 불러주셨습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장기 이동 평균선을 돌파하고 있어서 과거 패턴을 감안했을 때 상승이 유력시된다라고 하셨습니다. 역시 휴대폰 부품주 이녹스까지 갖고 계시는군요. 네, 지금까지 김주선 대리, 홍익진 팀장과 함께해봤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밤 미국 지표가 쏟아지는 날입니다. 특별히 미국의 3분기 GDP 확정치, 경기 선행지수 확인해 보십시오. 소폭 개선세 정도로는 시장이 환영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서프라이즈 나오는지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고맙습니다.